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하는 징소리 2편은 칠복이의 징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장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장과장, 즉 장필수의 아버지 장쇠도 징제비였지요. 동네 박포수와 노란한 어머니를 장쇠가 징으로 박포수를 후려쳐 죽게 되는 사연을 안고 있는 장과장으로서는 징소리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하는 징소리 제3편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말하는 징소리. 문순태. 사장님, 저 좀 살려주시오. 칠복은 박철 사장을 향해 인형처럼 몇 번이고 허리를 꺾었다. 자넨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사장의 목소리는 냉엄했다. 사장님, 제발 이렇게 빕니다. 이제 그 옷과 곶갈도 벗어버리게. 사장님, 제발 제 징을 찾아주십시오.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자네 징을 찾는단 말인가? 박철 사장은 푹신한 소파에 묻힌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다. 눈을 감아버린 사장의 모습이 갑자기 방울제의 높고 단단한 댐처럼 냉혹하게 보였다. 칠복은 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흘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가까워 숙직실로 징을 가지러 갔던 그는 그만 온몸의 뼈마디가 우무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었다. 그는 방바닥에 무참하게 허물어져 버리고 앉았다. 언제나 벽에 걸려있던 징이 보이지 않았다. 온 방안을 발칵 뒤집어 보았으나 없었다. 건물을 샅샅이 뒤지고 수채구멍, 쓰레기 하치장, 지하실 창고, 화장실, 보일러실이며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며 책상 밑까지 다 수석거려 보았지만 징은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흘째나 징을 치지 못했다. 징소리가 그치자 칠보증권 사원들은 칠보기를 소 닭 보듯 보아 넘겼다. 그는 심장도 피도 없는 진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듯 싶었다. 시민들도 그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쉽게 칠보기의 징소리를 잊어버렸다. 칠보증권의 거래고가 뚝 떨어졌다고 했다. 그 때문에 박철 사장은 뒷덜미가 더욱 무지근하게 당겨 걸핏하며 신경질을 부렸다. 칠복은 사흘 동안 계속 징을 찾아 건물 안을 헤집고 다녔고 하루에 한 차례씩 미친 사람처럼 사장실로 쳐들어와서는 징을 찾아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하였다. 징이 없는 자네는 동물원 원숭이만도 못하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불쌍해서 특별히 봐주는 거니 청소부로 일을 하게. 그 대신 그 갈리페 옷, 또 곶갈 벗어버리고. 처음에 박철 사장은 그까짓 잃어버린 징은 상관하지 말고
시장에서 다시 새 징을 사줄 테니 그걸로 계속 징을 치라고 했으나 칠복이가 펄쩍 뛰었다. 그는 방울제에서 가지고 나온 징이 아니면 칠 수 없다고 했다. 장에서 파는 징으로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여태껏 친 징소리는 그게 새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입니다요. 몇백 년 방울제에서 살아왔던 방울제 사람들 소리랍니다요. 장에서 파는 징은 새소리만 냅니다요. 하고 박 사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아이,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로구만. 실상을 했어. 저 눈이 사람 눈 같지가 않아. 박 사장은 약간 겁먹은 눈으로 그러나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꼭 징을 찾아야 합니다요. 징이 없으면 마누라도 못 찾고 고향에도 못 갑니다요. 칠복은 슬픔이 복받치는지 개개거리며 허리만 계속 꺾었다. 그건 자네 일이여. 그동안 그놈의 징소리 때문에 괜시레 마음만 착잡해졌구만. 하기야, 뭐 그까짓 고향 있으면 뭐하나. 고향을 잊고도 돈 잘 벌고 잘 살아왔는데. 사장은 희미하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벌써 징소리를 잊었어. 모두 다 잊었다고. 못 잊는 건 자네 한 사람뿐이야. 아닙니다요. 제 마누라도 방울제 사람들도 못 잊고 있습니다요. 피라먹을 그놈의 방울제 사람 듣기 싫네.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빠락 고함을 질렀다. 징을 찾기 전에는 쫓아내도 나가지 않겠습니다요. 허이 참 이 사람. 자네는 마치 내가 징을 훔쳐간 사람같이 말하는구만. 나는 그 소리를 좋아했지만은 징은 욕심내지 않았어. 그까짓 노쇠 덩어리를 내가 왜 욕심내겠나. 사장은 다시 퉁명스럽게 퉁겨대고 벌떡 일어나 사장실에서 나가버렸다. 걸리페 옷과 고가를 벗고 맨 처음 칠보증권에 나타났을 때와 같이 짧은 홀태바지에 헐렁한 외투로 바꿔 입은 칠복은 숙직실 구석에 두 팔로 무릎을 잡고 앉아 있기만 했다. 징도 없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징이 없어 숙직실 밖을 나가지 못하는 주제에 항차 고향 방울제엔 어떻게 다시 갈 것이며 잃어버린 아내는 또 어찌 찾아 나설 수가 있겠는가. 징이 없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한여름 햇빛만이 가득하고 을씨년스럽게도 횡댕그렁한 골목처럼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의 고동이며 파닥거리는 숨소리마저 멎어버린 듯 싶었다. 칠복은 처음부터 얽힌 명주실 꾸러미를 풀듯 천천히 가닥을 추려 생각들을 추슬러 보았다. 불현듯 그의 뇌리에 치르륵 소리를 내며 마른 번갯불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징을 훔친 사람은 틀림없이 장필수 과장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왜 지금껏 그걸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자신의 미련스러움에 울컥 화가 치밀었다. 징이 없어지던 전날 밤, 칠복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덕기가 다시 찾아왔었다. 그는 새벽에 식솔들을 몰고 방울제로 내려가야겠다면서 두 홉들이 소주 한 병을 허리춤에 차고 왔다. 둘이는 안주도 없이 맹소주를 콜착거렸다. 술을 다 비우고 서로 한바탕 신세 타령을 늘여놓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칠복은 덕기를 배웅하고 숙직실로 들어오다 말고 5층 사장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 섬뜩 놀라 멈춰섰다. 건물 안의 사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셔터를 내려버렸는데 사장실에 누가 들어있을까 의문이 꿈틀거렸다. 더구나 2시간 전 덕기와 함께 들어올 때는 그 불빛을 보지 못했지 않았는가. 칠복은 동굴 속보다 더 음험하고 어두운 건물의 층계를 불도 켜지 않고 유령처럼 천천히 올라갔다. 아마 퇴근할 때 비서실 미스오가 불을 끄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비서실은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불빛은 분명히 사장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장실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비서실 창문을 통해 희끄무레하게 비쳐 보였다. 비서실이 열려 있고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칠복이는 순간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고 미스오 자리의 뒤에 세워진 옷걸이를 집어들었다. 오른손으로 징채 잡듯 철제 옷걸이를 머리 위로 지켜든 칠복은 숨을 죽이며 사장실 도어 손잡이를 비틀었다. 가볍게 문이 열렸다. 녹색 긴 소파 위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럴 수가. 긴 소파 위에 엉덩이를 까고 옹색스럽게 엎드려 있는 것은 장과장이었고 밤색 스커트 자락을 가슴팍 위까지 걷어 올린 채 고양이 발톱에 할퀴질당한 생쥐처럼 깔려 있는 것은 청소부 최씨 아주머니가 아닌가. 칠복이가 이 광경을 한동안 정신을 놓고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 장과장의 눈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제야 장과장은 묵 해먹다 들킨 사람처럼 후다닥 놀라며 다급히 바지를 긁어 올렸다. 칠복은 단숨에 어두운 층계를 뛰어 내려와 버렸다. 층계를 뛰어 내려오면서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고 거꾸로 내리박히는 바람에 얼굴과 머리를 여러 곳 다쳤다. 칠복은 숙직실로 뛰어들어와 자라처럼 모가지를 어깨 쭉지 사이로 깊숙이 넣어 웅크렸다. 가슴이 쿵덕쿵덕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는 영락없이 쫓겨났구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장과장 얼굴을 마주 대할까 생각을 하니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반 시간쯤 뒤에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셔터 쇳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장과장과 청소부 최씨 아주머니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칠복은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장과장을 마주보기가 죽기보다 무서웠다. 그는 죄인처럼 몸을 웅크리고 밤새도록 떨었다. 그런 경황 중에서도 자꾸만 청소부 최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를 다시 보기도 두려웠다. 청소부 최씨 아주머니의 남편은 칠보증권 박철 사장의 자가용 운전사였다고 했다.
5달 전에 4살 난 아이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고로 구속되어 형무소에 징역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남편이 형무소에 들어가자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국민학교에 다니는 2딸을 뒷바라지하며 내 식구 목줄 지탱하기 위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는 35밖에 안 되었는데도 40 가깝게 푸수수하게 겉늙어 보이고 얄캉한 몸피에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청소부 최 씨 아주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깊숙이 떨어뜨리고 복도와 화장실에서 그림자처럼 말없이 흐느적거리곤 했었다. 청소부 최 씨 아주머니 얼굴 위에 갑자기 잃어버린 아내 순덕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분이 우울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아내 순덕이의 얼굴로 바뀌고 다시 순덕이의 얼굴이 최 씨 아주머니로 변했다. 칠복은 2 손으로 눈을 가려버렸다. 헐커니 장과장이다. 칠복은 소스라치듯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곰곰 생각을 캐보니 실마리가 풀려왔다. 장 과장이 그날 밤 사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 한사코 칠복이를 피하는 눈치였으며 사흘 동안이나 징을 치지 않았는데도 말 한마디 없었다. 청소부 최 씨 아주머니도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었다. 칠복이는 워낙 징 찾을 생각에만 골몰해서 매달려 있느라 미처 최 씨 아주머니 생각을 못했는데 최 씨 아주머니가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된 연유를 캐보면 순전히 칠복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는 최 씨 아주머니를 위해 징을 찾게 만들면 칠보증권에서 나가야겠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자기만 없어진다면 최 씨 아주머니가 다시 회사에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최 씨 아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잃어버린 징을 찾아야겠다는 발사심에 마음이 달았다. 칠복은 다시 허물어지듯이 주저앉았다. 당장 장과장 집에까지라도 쫓아가서 내 징 어디다 감췄느냐고 죽기 살기 단판으로 매조짐을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으나 벌써 통행금지 시간이 넘지 않았는가. 칠복은 빨리 어둠이 걷히기만을 기다렸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아침을 기다렸다. 그러나 밤은 너무 질기고 길었다. 회색 하늘에 햇살이 퍼지자 칠복의 머릿속은 전구에 불 켜진 것처럼 밝아졌다. 장 과장이 출근을 하자 칠복은 그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가 옛날과 같이 휘즈근한 몰골로 총무과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걸레 씹은 얼굴로 이맛살을 찌푸리며 찍어보았다. 칠복이한테 징을 잘 친다면서 찬사를 들어놓던 직원들까지도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칠복은 그런 그들의 표정에는 개의치 않고 눈 꽁댕이를 팽팽하게 말아 올려 사무실 안을 쓸어보고 나서 장 과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미 칠보증권 20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징만 찾아내면 당장 뛰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 터라 멸치 대가리 같은 장 과장 따위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과장님, 할 말이 있구만요.
칠복은 장과장 책상 앞에서 뻗대 서서 결코 어려워하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장과장은 도끼날처럼 날카만 턱끝을 쳐들어 보이며 손가락으로 안경 콧대를 밀어 올렸다. 그는 분명 칠복의 전에 없었던 당돌한 태도에 불안을 느끼는 눈빛이었다. 그의 가느다랗게 흔들리는 눈빛이 그걸 말해주었다. 그것은 칠복이가 그날 밤 사장실에 서 있었던 최씨 아주머니와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간파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칠복이를 보기만 하면 금방 눈앞에 생쥐를 찢어 발길 것 같은 무서운 고양이의 얼굴로 앵앵거리던 그가 갑자기 꼬리를 사려버리는 것을 보고 칠복은 속으로 가볍게 웃었다. 그는 지금 추잡스러운 승리자의 비밀이 탄로될까 두려워 속으로만 떨고 있는 넥타이 매고 안경을 낀 무기력한 남자로 보였다. 과장님, 할 말이 있단께요. 칠복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울림이 강했다. 나한테? 장과장은 칠복이의 시선보다 사무실 안의 부하 직원들한테 더 신경을 쓰며 되물었다. 그렇다니까요. 칠복의 태도는 더욱 옳차고 다부졌다. 허수아비처럼 허섭스럽게만 보이던 그의 어느 구석에 그런 당돌함이 숨겨져 있었는가 싶어 사무실 안의 여러 시선들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쏠렸다. 나가세. 정 과장은 다급하게 말하고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칠복이도 그를 따라 나갔다. 옥상으로 올라갈까? 사무실을 나온 장 과장이 다시 말했다. 그러죠. 칠복의 찍는 말투에 장 과장은 배알이 뒤틀리는 눈으로 돌아보더니 바쁜 걸음으로 층계를 올라갔다. 그는 칠복이와 나란히 서서 올라가기가 싫은 모양으로 되도록이면 두 사람의 거리를 넓히려고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고 칠복은 장 과장이 뒤돌아볼 때마다 되도록이면 인상을 험하게 구기며 무겁게 찔러보았다. 칠복은 벌써 장 과장을 쉽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지르하게 차려입은 사람한테는 고양이 쥐 다루듯 하는 넥타이 맨 녀석들. 약점을 잡히기만 하면 그렇게 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칠복이가 하루에 한 번씩 징을 쳤던 옥상에는 햇빛이 가득 괴어 있었다. 제법 바람이 거칠었다. 그래, 할 말이 뭔가? 장 과장이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안경 콧대를 밀어 올리며 가는 목소리를 빳빳하게 세우며 물었다. 칠복은 장 과장의 그런 목소리에 속으로 다시 한번 웃었다. 징을 내놔요. 칠복은 여전히 찍는 눈에 찍는 목소리로 말했다. 징? 그렇다니까요. 내 징 내놓으란 말이에요. 장 과장은 까치 뱃바닥을 내보이려 했다. 그는 묘한 웃음을 피워날리며 칠복이를 흘겨보았다. 그의 안경테에 비친 햇살이 반짝 되쓰여 왔다. 칠복은 되쓰여 오는 햇살과 그를 멸시하는 것 같은 묘한 웃음이 싫었다.
과장님이 감췄다는 거 알고 있구만요. 뭐라고? 내가 징을? 그 징, 보통 징이 아닙니다요. 우리 방울제에 혼이 들어있는 징입니다요. 수백 명, 아니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혼이 들어있습니다요. 징이 있어야 마누라도 찾고 고향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요. 칠복은 갑자기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태도를 부드럽게 고쳤다. 연신 허리까지 굽적거렸다. 장 과장이 징을 내놓기만 한다면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어떤 개자식이 그러던가. 과장님, 이러시지 마시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떤 개자식이 내가 징을 감췄다 그러단 말이야. 갑자기 장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가 압니다요. 뭐요? 꿈에 방울제 사람들이 말해주대요. 아니 뭐요? 방울제 혼들이 말해주대요. 이런 미친. 그래요. 지는 징이 없으면 미칩니다요. 징이 없으면 혼이 빠진다니까요. 칠복의 이 같은 말에 장 과장은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징이 박보수와 어머니의 혼을 빼버린 날 밤의 일이 번갯불처럼 그의 뇌리에 찍혀왔다. 그때 그는 징은 사람의 혼을 빼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다. 박보수가 징에 맞아 죽고 아버지가 지서로 자수를 하러 가던 날 그는 방 윗목에 팽개쳐 있는 박보수의 피가 묻은 징이 보기조차 무서웠다. 윗목에 팽개쳐진 징이 귀신 소리를 내며 혼자 울 것만 같았다. 징을 놔두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징을 들고 집에서 나가 어둠 속으로 마구 뛰었다. 그가 징을 들고 어둠 속을 뛸 때 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쳐 그의 온몸에서 징징징 징소리가 울리는 듯 싶었다. 그는 징을 마을 앞 승천하지 못한 큰 이무기가 산다는 용소에 던져버리고 돌아왔다. 다음 날 지서에서 순경들이 징을 가지러 왔을 때 그는 시치미를 떼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명주실 꿀이 2개가 다 들어간다는 깊은 용소에 던져버린 징은 밤마다 울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거칠게 부는 음산한 날씨, 눈이 무너져 내리는 날 밤에는 더 무섭고 슬프게 울었기 때문에 그는 솜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잠을 이루곤 했다. 그 징소리는 그들 모자가 노루목에서 나와 버린 뒤 들리지 않았다. 나 말이야. 자네 징에는 관심이 없네. 장 과장은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괴로운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내미를 나를 놀리고 있네. 칠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뱉어냈다. 장 과장이 칠복이의 웅얼거리는 육지거리를 들었는지 눈 심지에 힘이 빠졌다. 칠복은 장 과장의 몸에서 모든 힘을 깡그리 뽑아버리기라도 할 듯 말아 삼킬 것 같은 눈으로 매짜게 찔러보았다. 오해하지 마라. 내미를 콱 그냥. 칠복이는 단숨에 장 과장을 11층 빌딩 아래 길바닥으로 매어 칠 듯 달려들어 넥타이맨 멱살을 거머쥐고 댕댕하게
축혀 올렸다. 넥타이를 맨 목이 바짝 죄어 숨쉬기가 곤란해진 장과장은 여우 울음처럼 캑캑거렸다. 징을 내놓지 않으면 길바닥에다 내어 꼰져버릴 거야. 돼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칠복은 고향을 떠나온 후로 이내 참아왔던 마디마디 얽힌 서러움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울분이 한꺼번에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라 얼굴이 벌개졌다. 이 손 놔. 숨이 막히는지 장과장은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칠복은 구름이라도 휘어잡을 듯 거센 바람에 버드나무 가지 춤추는 것 같은 장과장의 손끝을 보았다. 그 징이 어떤 징이라고 안 내놔. 칠복이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징을 안 내놓으면 사장실에서 최씨 아주머니하고 붙어먹은 거 확 풀어버릴 거야. 제발 제발. 장과장은 겁에 질린 어조로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한 눈알을 휘눌리며 입술을 들썩거렸지만 말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나를 쫓아내려고 징을 감췄지. 나만 쫓아내면 입이 막아질 줄 알고. 아니. 처음부터 징소리 싫어한 건 다 알아. 징소리 싫어하는 놈치고 좋은 사람 생각해주는 놈 없어. 이수. 장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다 감췄어? 장과장은 손과 머리를 함께 휘젓기만 했다. 이런 처죽일. 칠복은 멱살을 거머쥔 팔에 힘을 쏟으며 장과장을 옥상 난관 쪽으로 힘껏 밀어붙였다. 장과장은 난간 쪽으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너 같은 놈은 퇴져야여. 방울제 사람들 혼을 감추고 불쌍한 최씨 아주머니를 붙어먹은 버러지만도 못한 너는 퇴져부래야. 칠복은 갑자기 장과장의 얼굴이 무덤을 파헤치고 송장을 뜯어먹는다는 약삭 빠르고 흉측스러운 여우처럼 보였다. 너 같은 놈은 퇴져버려야 돼. 칠복은 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여우의 목을 조르듯 멱살을 거머쥔 팔을 번쩍 축혀 올렸다. 이때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칠복이는 몽둥이 같은 것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나무 둥치처럼 허물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구둣발이 그의 옆구리며 어깨와 머리에 찍혀왔다. 칠복은 이를 응등 물고 반듯하게 누운 채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은 아픔도 있고 파랗게 갠 하늘을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죽는다. 눈을 감으면 다시는 방울제를 못 본다. 눈을 떠야지. 눈을 뜨고 살아야지. 칠복은 힘겹도록 하나의 생각만을 굴리면서 햇살이 곱게 쏟아지는 하늘을 보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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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몸이 징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듯 싶었다. 하늘에서 울려오는 징 소리는 수백 명, 아니 수만 명의 방울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소리처럼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칠복이의 답답한 가슴을 쥐어뜯었다. 칠복이는 아주 어렸을 때에도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징소리를 들었었다. 그의 아버지가 치는 징소리였다. 방울제 징채잡이 칠복이 아버지 허쇠는 날마다 밤이 깊어지면 할미봉 산신당에 올라가서 신명나게 징을 쳤다. 방울제 사람들은 한밤중 허쇠가 치는 징소리를 들어야 잠을 이룰 수가 있다고들 했다. 그래서 허쇠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할미봉 산신당에 올라가 징을 쳤다. 칠복이도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아버지의 징소리를 듣고서야 잠이 들곤 했다. 징, 징, 징. 하늘에서 울려오는 아버지의 징소리는 이른 봄 복숭아밭에 넉넉하게 쏟아지던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래서 그 징소리만 들으면 스르르 눈이 감기곤 했다. 그런데 무섭던 어느 여름날 마을 앞에서 군인들을 담뿍 실은 차들이 그칠 새 없이 뿌연 먼지를 안개처럼 일으키며 읍내 쪽으로 내닫더니 총소리가 마을을 뒤흔들고 빨간 별을 붙인 모자들을 쓴 인민군들이 들이닥친 날부터 하늘에서 울려오는 징소리가 뚝 끊겨버리고 말았었다. 부드러운 징소리 대신 총소리가 밤을 흔들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징을 칠 수 없게 된 칠복이 아버지 허쇠는 징을 무릎에 올려놓고 방구석에 앉아서는 손바닥이 닳도록 징을 문지르기만 했다. 그런 칠복이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징소리 대신 무서운 총소리가 끊일 새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제 사람들의 얼굴도 병자처럼 푸수수하게 껍질이 떠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빨리 총소리가 멎고 다시 징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칠복이 아버지 허쇠의 바람은 피가 마를 만큼 더욱 간절했다. 그러나 방울제 사람들은 그해 여름이 다 가도록 징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공포와 무더위에 짓눌려 살았다. 추석이 지나고 할미산보다 2배나 더 높은 백암산 쪽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드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초가을이었다. 총소리가 멎었다. 방울제에 있던 인민군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가까운 백암산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었다. 방울제 사람들은 우선 총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기뻤다. 머지않아 하늘에서 울려오는 징소리도 다시 듣게 되리라는 기대에 오랫동안 얼굴을 덮어버린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읍내 지서에 경찰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가을가마귀 떼처럼 구름을 찢으며 날았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날 밤에 방울제 사람들은 오랜만에 징소리를 들었다. 허쇠가 할미봉에 올라가
징을 친 것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징소리는 어렵사리 한 번씩 들을 수 있었던 부면장집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간드러지는 노랫소리보다 더 아름다웠다. 비가 오는 밤이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징소리는 훨씬 더 가깝게 들려왔다. 징을 치고 돌아온 칠복이 아버지는 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비척거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에라 만슈, 에라 만슈. 고금의 철새 가인, 맴매치 돌아간고, 살아 실제 미색이요, 아차하면 진토로다. 하는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고 나서 칠복이 보는 앞에서 마누라의 허리를 꽉 껴안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징소리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 끝내는 칠복이 아버지마저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 몸서리 처지는 기억은 아직도 칠복이의 뇌리 가장 깊숙한 곳에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남쪽 다른 고장에 피난가 있다가 돌아온 지 며칠 안 된 부면장집 5 식구가 모자에 빨간 별을 붙인 사람들한테 몰살당하고 말았다. 부면장은 낮에는 밖에 나돌아다니다가도 밤에는 밤사람들이 무서워 행랑채 앞들 접시 감나무 밑 두엄더미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날 밤엔 할미봉 산신당에서 치는 허세의 징소리를 듣고 마음이 느긋하게 풀려 안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끼고 자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방울제 사람들이 허세의 징소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백암산으로 들어간 줄만 알았던 모자에 빨간 별을 붙인 밤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면장 집을 목표로 쳐들어와서는 부면장 내외와 참봉을 지낸 늙은 아버지, 읍내 중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과 칠복이보다 2살 위인 막내 아들 등 5 식구를 기둥에 꽁꽁 묶고 집에 불을 놓았다. 기둥에 묶인 부면장 내 식구들은 꽹가리 소리같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죽었다. 방울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이들이 불타 죽는 모습을 나와보지 못했다. 부면장 내 식구들 중에서 갓 중학교에 들어간 외동딸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모면했다. 가족들이 불에 타 죽던 날 밤 12살 된 부면장 내 외동딸 점례는 아랫마을 고모네 집에 가고 없었다. 식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이 방울제로 달려온 점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넋을 잃고 말았다. 할미봉에 해가 벌겋게 솟아오르자 지서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날 해가 설핏하게 기울 무렵에 빨간 별을 붙인 몰골이 덥수룩한 사내들 5사람을 잡아왔다. 경찰들은 빨간 별을 붙인 사내들을 마을 돈다나 뽕나무에 묶어 헝겊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고는 넋을 잃고 있는 점례를 불러냈다. 이놈들이 내 가족들을 죽인 원수다. 내가 복수를 해야 한다. 지서에서 나온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망울에 핏기가 서린 젊은 사람이 점례의 손에 죽창을 쥐어주었다.
죽창을 쥔 점례의 손이 바르르 떨었다. 죽여라. 원수를 갚아야지. 지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구인가 다그치듯 말했다. 점례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창으로 뽕나무에 묶인 사내의 복부를 힘껏 찔렀다. 피가 튕겼다. 노을이 타는 하늘에서 바람이 음산하게 불었다. 죽창에 찔린 사내의 비명이 음산한 바람 소리를 삼켜버렸다. 점례는 오른발로 사내의 배를 찼다. 5 사내가 노을에 묻힌 채 피를 흘리고 죽자 점례는 피 묻은 죽창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쓸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섬찟한 얼굴로 점례의 시선을 피해서 한 발짝씩 물러섰다. 점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으며 사내들을 찔러 죽인 창으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찌를 것만 같은 오싹한 공포를 느꼈다. 방울제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떨었다. 징소리 대신 총소리가 콩 튀듯 하여 할미산 너덜경을 울리던 지난 여름보다 더 무서웠다. 그날 지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칠복이 아버지 허쇠를 끌고 갔다. 죽은 5 사내들 중 방울제 아랫마을에 사는 몸집이 큰 바우라는 젊은이 입에서 징소리를 듣고 부면장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나와서 허쇠를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지서 사람들 말로는 허쇠가 징소리로 대감산 밤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지서에 붙들려간 칠복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열흘도 더 넘은 어느 날 방울제의 누구인가가 슬픈 소식을 말해주었다. 읍에서 방울제로 넘어오는 구름제 모퉁이 후미진 골짜기에 칠복이 아버지가 죽어 있더라고 했다. 칠복은 외삼촌의 뒤를 따라 구름째까지 가보았다. 아카시아 나무 밑동에 알몸인 채로 누구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칠복이가 가까이 뛰어가 보려고 하자 외삼촌이 손을 잡아채며 못 가게 했다. 이상한 냄새가 훅 덮쳐왔다. 뱀 썩는 냄새 같았다. 외삼촌은 칠복의 손을 붙잡은 채 멀찌감치 바위 등걸에 서서 아카시아 밑동 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고 어머니가 비척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칠복이 어머니가 퍽 쓰러지며 곡성을 터뜨렸다. 그제야 외삼촌은 칠복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가까이 갔다. 칠복은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썩고 문드러져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후끈거리는 지열과 함께 고약한 냄새가 코를 후벼 팠다. 더구나 시체에서는 구정물통에 뜬 팅팅 부른 밥알 같은 구더기까지 득실거렸다. 외삼촌은 서너 발짝 물러서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칠복이는 외삼촌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 가까이 가보았다. 어머니는 목 놓아 울면서 손으로 시체에 득실거리는 구더기를 쓸어냈다. 칠복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뒤 1년도 못 되어
어머니까지 신한 고난 앓다가 아버지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 칠복이한테 남은 유산이라고는 징 하나뿐이었다. 그 징도 원래는 방울제의 대대로 내려온 마을 군물이었는데 방울제의 재앙을 불러들였다 하여 폐기해 버리고 새 징을 구입했다. 그러나 칠복은 오래된 옛날 징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외삼촌 집에 꼴머슴으로 들어가서도 그 징 하나만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는 때때로 울컥 징을 치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치솟곤 했으며 그와 같은 충동은 나이가 더할수록 더욱 뜨겁게 대장간 시우쇠처럼 달구어졌다. 그는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산에서 옛날 아버지가 징을 치던 멋진 모습들을 흉내내기도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봉구 아버지가 징채잡이 노릇을 했으나 칠복이 듣기에도 그렇게 좋은 징소리가 아니었다. 방울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 나이가 든 칠복이는 아무도 몰래 아버지가 치던 징을 꼴망태 속에 숨겨가지고 백암산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 옛날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열심히 징을 쳤다. 땀을 뻘뻘 흘리며 신들린 듯 징을 치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다. 백암산에 들어가서 징을 치는 날은 어두워서야 집에 돌아왔고 을의 외삼촌한테 회초리를 맞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는 후련하게 징을 친 기쁨으로 외삼촌의 회초리 아픔 따위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었다. 그 무렵 그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든지 다른 머슴 아이들처럼 이쁜 색시를 맞는 것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아버지와 같은 이름난 징채잡이가 되는 것이었다. 칠복이 나이 20살 되던 해 정월 매기굿을 할 때 그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징을 들고 나와 징을 치겠다고 자청을 하였고 그의 징 소리를 들은 방울제 어른들은 고개를 내두르며 놀랐다. 그들은 저마다 13년 전에 죽은 칠복이 아버지 허쇠가 다시 세상에 나왔다고들 했다. 공중거리는 다리며 움죽거리는 어깨, 징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죽은 허쇠와 꼭 닮았으며 우람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징소리 또한 허쇠가 치는 소리 그대로라고 했다. 그때부터 칠복은 방울제의 징채잡이가 되었으며 옛날 아버지 징이 방울제 한 통에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다. 13년 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징소리는 칠복이가 어렸을 때 밤마다 방울제 할미산 산신당에서 내려와 잠을 재우곤 했던 아버지의 징소리 같았다. 칠복은 눈썹을 빳빳하게 고추 세워 오래도록 징소리가 울려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물빛으로 파랗게 구름이 거친 하늘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바람과 함께 떠돌았다. 순덕이가 칠보증권으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그녀는 얼굴이 누렇게 뜬 청소부 최씨 아주머니한테 징치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순덕이는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자기가 바로 그의 아내라는 것을 밝혔다. 아이고, 어쨌거나 좀 일찍 오실걸. 그 사람 안 죽을 만치 얻어맞고 쫓겨났는데. 청소부 아주머니는 안 됐다는 얼굴로 끌끌 혀를 차며 층계를 올라가 버렸다. 순덕이는 칠보증권 입구 반들반들한 시멘트 바닥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눈을 들었다. 빌딩 꼭대기에 오랜만에 활짝 개어 물빛 천 조각처럼 걸린 손바닥만한 하늘이 갑자기 바늘 구멍만큼 작아져 버린 듯 싶었다.